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LH공사 혁신 방안 발표입니다. 자, 직원들의 그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에 대한 그 혁신 방안이 어제인 7일 발표가 됐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혁신의 기본 방향은 기능 축소 그리고 조직 축소 둘 다 축소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LH공사의 기능이 이 개발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은 이제 주거 복지 기능으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존 업무가 대거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넘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제외한 이제 신규 해외 투자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무는 아예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공사로 이제 또 이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역 수요에 맞게 이제는 또 추진할 필요가 있는 뭐 도시나 지역개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이제 해당 지자체가 이제는 해당 업무를 이제는 이양받아서 이제는 수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리츠 자산 운용과 같은 업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지 이제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는 식으로 또 대폭 LH공사의 기능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능이 축소가 되면은 또 조직 역시도 슬림화가 필요하겠죠. 그 LH 그 전체 정원의 20%를 줄이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한 1000여 명 정도를 먼저 감축을 하는데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 20%를 감축하고 그리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전체 인력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방 조직 정원을 또 연내에 1000명 이상 감해서 이제는 올해 안에 2000명을 감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LH공사 이제 최하 등급을 부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하 등급 2020년 이전에 발생한 비행위도 해당 연도 결과를 수정 반영해서 이제 성과급을 환수하는 이런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이 직전 사장이었던 이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의 이 성과급도 환수될지 그 부분이 또 주목을 또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LH 사태에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3년간 이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삭감키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보수 운영 시스템을 개편해서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직무급 체계는 이 재직 기간이나 나이에 따른 그러니까 연공 서열이 아니라 이제 업무의 양, 책임 범위, 난이도 이런 직무 가치에 기반해 이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이 직무에 따른 책임감을 높이는 대신 그에 따른 보상도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그 나눠 먹기식 성과급 잔치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이제 취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투기 유혹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경력이나 직위를 가진 이제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제 개방형 직위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여기서 또 재산 등록 대상이 있는데 원래 이 LH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든 직원으로 이제는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요. 연일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 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까지 늘리고요. 이제 정관 예우라고 하죠. 이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가는 5년 이내 이제 수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뭐 되게 그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LH 그 혁신안을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조직 개편이 빠졌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LH 사태 당시에 그 정세균 그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는데 지금 나온 안을 보면은 뭐 국민의 눈높이에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은 대권 주자로 됐지만은 이제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LH가 원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덩어리 두 개가 합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LH 핵심 기능 토지와 주택 두 분야이고 여기에 또 주거 복지가 포함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모든 권한을 LH가 독점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뭐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건데요. 이번에 물론 일부 기능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조직을 좀 슬림화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독점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부분, 특히 토지와 주택 부분을 뭐 이렇게 따로 분리할지 아니면 위에 모회사를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자회사로 둘지 여러 방안을 놓고 지금 논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번 혁신안으로 내부 개혁을 한 뒤에 오늘 8월까지 이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이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 국민 분위기를 보고 또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백신 접종 가속도 휴가답게 추석답게입니다. 자, 지난 5일 새벽에 그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100만여 회분이 이제 예.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두 백신으로만 이제는 접종이 진행돼 왔는데 세 번째 백신은 얀센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접종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그리고 국방 외교 관련자입니다. 이번 얀센 백신 물량은 약 101만 2천여 명 분인데요. 이 중 88.1%인 89만 2천 명 정도가 이미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 나머지 남은 이 물량은 이 공무와 경제활동 같은 이제 필수 활동 목적의 긴급 출국자 그리고 의사가 없는 일부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접종할 예정입니다. 얀센 백신은 이 다른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접종을 6월 10일 날 받게 되면은 빠르면 7월 초부터 이 30대부터 60세 사이에 이 청년층 지금 60대도 이제 청년 아닙니까? 청년층 맞습니다. 1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아예 자유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이틀 전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의 14.8%인 76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내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쳤고 또 오는 7일부터는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60대부터 64세에 대한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해서 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아주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에서도 이 상반기 목표치,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6월 말까지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거의 1,400만 명 정도 국민이 이 접종을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집단 면역이 목표인데 지금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주위를 보면은 이전과 달리 이렇게 백신을 맞자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데 또 최근에 발표된 그 인센티브 정책이 또 큰 효력을 발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열린 이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3분기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전체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이 완료된다라고 해서 휴가는 휴가답게 그리고 추석은 추석답게 보내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들은 가장 희망찬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간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이 백신 그중에서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좀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좀 화이자를 맞겠다는 건데 최근 이제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제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특히 일단 백신이 있다면 맞고 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용 예외를 두는 이런 인센티브가 큰 유인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6월부터는 1차 접종만 해도 가족 모임 인원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자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이제 5인에서 제외가 되고 이제 또 종교활동, 실외 다중 이용 시설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실상 완전한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간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간관계의 공백, 사회생활의 불편함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이 되는 거죠.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지 않았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였고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또 마지막 이슈 가보죠. 다음 이슈는 당정,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금입니다. 자, 정부와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그 영업 제한을 받은 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고 당정 협의를 했는데 그간 논란이 되었던 그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 소급 적용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이게 별도의 지원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라는 이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건데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으라 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법을 소급 적용해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좀 그렇게 하긴 힘들고 좀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걸로 이제는 협의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향후 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의미가 있는 게요. 집합금지 명령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바로 여행업 그리고 공연업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는 그 상관이 없는 건데 이번 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제 소급 적용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의 반발도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석수 기준으로 볼 때 일단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참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공연업하고 이제 여행업도 지금 뭐 최악의 이상으로 뭐 파산된 업체도 있고 그쵸. 심각한데 여기다가 덧붙이자면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걸 좀 정부 기관에서 좀 더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